네, 장미대선 2차 TV 토론이 어제 열렸습니다. 2시간 동안 서서 진행하는 스탠딩 토론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돼서 후보들은 사전 원고 없이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요. 네, 오늘 대담은 2차 토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10시부터 12시까지 두 분 다 보셨죠? 네. 26%가 넘는 굉장히 큰 상당한 시청률을 기록할 만큼 온 국민의 눈과 귀를 모았던 순간이었는데요. 일단 토론의 총평부터 좀 두 분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애드립으로 그냥 원고 없이 했다는 점에서 서서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형식 파괴가 있었고 관심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마디 해주시죠.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무원고 스탠딩 토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도 2시간 내내 정말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긴장감이 있었던 토론 방식이었던 만큼 전체적인 의미는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상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형성돼 있는데 이번이 2차 토론회 아니겠습니까? 1차 토론회에서 2차 토론회에서도 토론 과정에서는 심상정, 유승민의 양강 구도가 오히려 토론회 과정에서 형성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로부터 공격이 좀 집중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고요. 또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의 표심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집도끼의 표심도 지켜야 되고 중도 보수로서의 외연 확장도 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고 곤란한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회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이 보기에 좀 아쉬운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TV 토론이 도입된 게 1995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도입됐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97년에 도입됐습니까? 됐는데 20년 만에 정말로 메모지 20장 그리고 볼펜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아무런 이 방음막 없이 민낯을 드러내는 토론. 미국에서도 1960년에 도입됐으니까 57년 됐는데요. 우리가 정말 획기적인 그런 방식을 해서 1차 때보다도 훨씬 더 정말 밀도 있고 난상 토론도 이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들의 진면목을 사실상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물론 한 후보에게 집중이 되고 주로 두 후보에게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가 질문받는 게 18번인가요? 안철수 후보 13번. 다른 후보들은 아예 질문 한 번 받지 못할 정도로 그런 서로 간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자신의 정책을 어떻게 설명하고 상대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면서 후보들이 갖고 있는 실력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 과거에는 그것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준비돼 놓은 거를 사실상 질문에 그냥 답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토론회가 한국 대통령 TV 토론에 상당히 획을 긋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상 토론이 되면서 토론의 맥을 살려나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후보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격들을 잘 드러냈다. 그리고 1차 때에 비해서 후보들 모두 나름대로 진일보한 그런 토론 자세도 보여줬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후보들의 발언을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주적 공방이 이슈가 됐죠.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예.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이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네, 먼저 유승민 후보의 주적 공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안보에 관한 선명성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있는 문재인 후보의 행보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사드 배치에 관해서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변화시키는가 하면 5+5 안보 비상회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안보에 대한 우크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안보관이 투철한가를 묻고 있는 장면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주적 공방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국방백서의 주적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방백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이와 같이 무력 도발을 계속하는 한 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권과 북한군에 대해서는 적으로 규정했지만 북한 주민은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반도가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이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현재 이제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의 북한을 적으로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거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옥 교수님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주적이 맞지만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먼저 네. 문재인 후보가 좀 더 명쾌하게 답변을 내놓는 것이 필요했다. 국가의 지도자, 국군 통수권자이자 또 국가를 이끌 지도자라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좀 더 명쾌하게 사실은 굉장히 모호성을 띈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문재인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유승민 후보의 경우 이 질문에 있어서 어제 내내 이어졌던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안보관을 바탕으로 상대 후보에게 자신의 안보관을 바탕으로 상대 후보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 이 유승민 후보가 장점이었던 것은 사회 경제적인 이슈에서는 상당히 열려 있는 자세를 보이는데 안보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보수 정부 10년 동안 어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대화의 끈이라든가 또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북한과 사실상 단절돼서 우리가 외교에서 지렛대를 잃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는 좀 더 보수가 정말 안보에서 유능하다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제재하고 압박한다는 것, 중국과 미국에 계속 의존하는 거 말고 우리 스스로 북한을 변화시켜서 우리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그런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은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상대 후보의 이 진보 진영의 안보관이 취약하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제 토론은 좀 더 생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안보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면 좋은데 주적 이렇게 강조해버리는 순간 여기서 서로 간의 답변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을 가게 네. 되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승민 후보도 어제는 1차 때는 잘했지만 어제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세계관을 보여주면서 상대 후보와의 예. 갈등만 빚었다. 이런 측면에서는 유승민 후보에게 저는 어제 1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렇죠. 뭔가 답답해 보였다. 좀 그런 평가를 내리고 이 싶습니다. 질문과 답에 대해서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우문우답이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물어본 것도 그렇고 대답도 좀 모호했고 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예. 얼마든지 좀 세련되게 받을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오히려 냈던 얘기들을 따지게 되면은 대한민국 헌법 4조에는 분명히 북한은 평화통일 대상으로 규정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에 대한 주적관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육군 군인들이 네. 특히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의 주적이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라면 누구를 대상으로 싸운다는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한반도 위기설이 터졌을 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부터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적이라는 상태가 명확하게 존재해야지만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현재와 같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과의 평화통일 대상으로서 전쟁 중에도 적과의 교섭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라면 북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의 현재와 같은 국방적인 상황 속에서의 적은 맞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놓게 된다면 이와 같은 주적 공방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은 얘기다라고 그렇죠. 피해갈 수 있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한 공방이 서로 좀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또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설전을 벌였거든요. 네. 두 후보의 공방 내용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본래 당헌 당규대로 하면 1심에서 유죄 판결 나면 출당 제명인데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징계 뭐를 사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당권을 회복하셔가지고 대선 후보로 출마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당권 정지를 시키십니까? 그 좀 앞뒤가 완전히 안 맞는 거 영치 없는 짓 아닙니까? 그건 당권 정지해가지고 확정 판결이 날 때 출당입니다. 확정 판결이 안 날 때는 당원권 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기소인 동시에 당권 정지죠, 홍 후보님도. 아니 여기는 아예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말을 하게 해요? 네. 내 참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서 내 주적은 적입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어이가 해보십시오. 없어. 설명을. 어이가 없어. 네, 어제 이 상황을 두고 제가 온라인에서 이런 댓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정희
의문의 일패라는 그런 그 댓글을 봤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정희 전 국회의원을 언급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벌써 1차 토론회에서 두 번째 있는 얘기인데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보수 정당의 후보고 사실상 이번 토론에서 싸워야 될 적은 저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토론회에서 적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가 홍준표 후보에게 왜 저런 질문을 했는고 하니 기본적으로 홍준표 후보에 대한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을 한 번 더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이 받아야 될 표심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마음과 감정이 남아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기소가 되는 순간 당원권이 정지되는 규정을 풀어서 출마를 하게 됐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소가 돼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거든요. 그럼 왜 박 전 대통령은 기소가 된 상태 속에서 당원권을 정지시켰는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이중적인 공격의 모습을 취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홍 후보 같은 홍준표 경우 후보가 네, 뭐 주적은 저쪽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일각에서는 왜 자꾸 색깔론 거론하느냐 그래요. 이러거든요. 자극적인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항상 되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역시 어떻게 트럼프 홍 후보의 면모가 잘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지금 치열한 보수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면서 탈당해서 새로 당을 만든 바른정당이 우리 보수의 본류가 아니다. 우리가 적자다. 우리가 큰 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수층 유권자들에게 그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그리고 이런 안보에 있어서 더욱 선명한 우리가 본류라는 것들.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사실은 TK 대구 경북 지역이나 고령층에서 자유한국당이 더 많은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장자, 큰 적자 이 흐름으로 끌고 가는 그런 프레임을 거는 거고요. 예. 반면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의 그런 국정농단 사태 더해서 홍준표 후보도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격에서 문제가 있고 경남지사 뭐 사퇴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과연 후보 자격이 있느냐라고 공격하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합리적인 보수는 우리가 본류다라고 서로 지금 보수끼리의 주도권을 놓고 굉장히 그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안보관을 놓고 과거 이정희 후보와 박근혜 후보 2007년 선거 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유승민 후보를 이정희 후보와 등치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요. 결국 보수의 주도권 논쟁을 놓고 벌이는 서로 아주 한치 밀리지 않는 주도권 경쟁이 아주 가열됐다. 저는 어제 그런 흐름으로 봤습니다. 그 장면에서 보수층들이 어떤 판단을 했을까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네. 생각이 드셨어요? 글쎄요, 보수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보수의 전략적 선택이라 해서 현재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모두에게 표심이 가 있지 않고 오히려 저 끝에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 표심이 가 있는 거거든요. 뭐 보수의 적자 논쟁을 가지고 얼마든지 국민들을 위해서 토론회 과정에서 공방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와서 충분한 의미 있는 득표를 올려야지만 다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수 정당이 재건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양 후보 간의 양 정당 간의 공방이 이어지거나 혹은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당신은 진짜 보수냐라고 하는 이 보수 정통성에 대한 논쟁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큰 관심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긴 합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가 그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는 없다고 강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와의 어떤 그런 신경전을 번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함께 좀 보신 뒤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연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 세력과도 지금 손잡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건 국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 아니 문재인 후보를 디스하시면서 대신 좀 옵니다. 답변 잘해 주십시오. 뭐 국민을 상대로 적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분명히 정치권 안에는 저는 적폐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당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에는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은 없습니다. 안 후보님, 국민은 적폐의 피해자죠. 그렇게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오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 분야 이런 게 아마 질문이니까. 저 적반하장일 겁니다. 예. 제가 적폐 연대 공방 이거는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서 서로 해석을 못하는 것 네. 같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늘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걸 겁니다.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향해서 안철수 후보가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했다는 측면이 있기보다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진영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 유권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 삼기도 했었죠. 이게 1차 토론회 과정에서 어떤 문제로까지 공방이 벌어졌냐면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과 김진태 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않냐라고 해서 법적인 공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과 혹은 사람들까지도 다 적폐로 몰아가고 있는 적폐연대 프레임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진 거고 이걸 좀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나왔던 게 가수 전인권 씨에 대한 논란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인권 씨 같은 경우가 과거엔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었고 최근에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 전인권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언론이 아니라 여론 SNS상에서 문매를 맞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공방의 과정으로 갔던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논란을 빨리 좀 종식시키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근데 어제 그 전인권 씨 얘기할 때 일단 그러셨어요.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라는 말씀하셔갖고 또 이 부분이 또 화제가 되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그러니까요. 저희 적폐라는 논쟁이 사실 바람직한 논쟁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적폐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기서 말이 되고 있는 적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말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던 정경유착, 그리고 부정부패, 그리고 사인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농단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적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비전과 희망 없이 정말 잘못된 정치의 행태를 보였던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성찰하는 부분들로 나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적폐냐, 이 논쟁은 사실은 바람직한 논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가 아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면서 과연 누가 미래를 이끌 것인가, 그리고 과거와 잘못된 과거와 어떻게 단절하는 것들을 보여줄 것인가, 그런 미래의 희망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적폐라는 말로 말꼬리를 잡으면서 이루어지는 상황. 그리고 가수 전인권 씨 같은 경우는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본인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은 국민들께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줬던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수가 어떤 지지 여부를 놓고 하는 부분을 적폐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폐 논쟁이 잘못하면 굉장히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찾는 국민의 이 유권자의 심정과는 다르게 도리어 말꼬리 잡기가 되고 상대 진영을 어떤 프레임에 가두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씌우는 걸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적폐 논쟁이 좀 더 생산적인 논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예. 또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가 설거지는 여자 일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준표 후보께서 얼마 전에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 너무나 그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인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서 내 세게 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근데 실제로 집에 가면 설거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롱맨인가 보죠? 그 종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예. 집에서는 자신이 설거지를 다 한다 이런 말도 하면서 네. 그렇지만 여성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방송 과정에서 조금 어찌 보면 여성 비하 발언으로 본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트롱맨 하니까 더 강한 발언들을 요구해서 내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건데 네. 결과론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아주 좋은 장을 마련해 준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상처받은 대한민국의 딸들에게 사과하라 그랬고 이걸 털어버리게. 네, 털어버릴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맞아요. 어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었다고 보고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이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스트롱맨이 아니라 나이롱맨이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 어쨌든 저 장면 자체는 어제 토론회에서 굉장히 좀 보기 드물게 좋은 장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훈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네. 어쨌든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이었다. 여성이 뭐 설거지를 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사실은 남녀의 동등한 가치, 그리고 사실은 21세기의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양성의 평등,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보여왔던 홍준표 후보의 그 마초이즘, 그 남성 위주의 사고가 결국은 과거형 근대화 시대에 있었던 그런 과거의 초상이라는 점에서 홍준표 후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뼈저리게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행태에 벗어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홍준표 후보가 마지막에 가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대신에 저런 장들이 결국은 후보들 간의 다양한 논점에 대해서 서로 공박하는 자리가 되고 그래요. 또 토론을 이끌어내면서 그런
자신의 사과까지 보여주는 그런 진정성도 표출하는 자리가 됐다는 점에서 어제 토론 중에서는 상당히 백미가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저도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문자 폭탄을 놓고도 충돌을 벌였는데요. 화면 보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에 그 전인권 씨가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수모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그 지지자들로부터 심지어 적폐 가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선은 제가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식의 문자 폭탄을 보낸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고요. 예, 문 후보님께서 양념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 저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심판께서 제가 판단하시죠. 계속 관련된 추가 질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예전에는 그 문자 폭탄이라든지 또는 그 저기 뭐 막말 같은 것들이 왜 양념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경선 기간 동안에 후보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경선을 흥미있게 하는 양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됐습니다. 예, 그 상당히 좀 단호하게 거절을 하기도 했고 답을 하면서 또 다른 분에게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을 건네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둘 간의 설전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네. 상당히 조금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어색한 장면이었는데 어저께 장면에서 얼마든지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차례에 대해 다른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의 질문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라고 해서 그 질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서로 공방이 오갈 수 있는 거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사회자한테 이 공을 건넸거든요. 그렇죠. 사회자 입장에서도 연관된 질문이니 여기까지는 듣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1차 토론회를 거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참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넉넉한 웃음과 여유를 보여주면서 대통령 후보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저께 있었던 저 장면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좀 어찌 보면 불리한 질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한 질문과 특히 경쟁 후보인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 구도를 빨리 끊어내고 공세를 이제 전환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받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짚고 넘어가면서 그런 일에 대한 재발 방지 논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결국은 문자 폭탄과 편협한 진영 논리에 대한 얘기인데 가장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는 어저께 이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어찌 보면 뼈아픈 공격들을 좀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자로 굉장히 이 인터넷 SNS 공방에 들어가다 보면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에 대한 이런 악플들이 굉장히 깊게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대통령 후보로서 만약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지지자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좀 폭넓게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좀 교류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홍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후보가 던지는, 정치 지도자가 던지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정말 유권자나 국민들에게는 아주 깊이 인상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발언에서 사실상 공격적인 발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양념이라는 그 표현은 분명히 실언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자 폭탄이 많은 분들에게 상대 진영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제 문재인 후보가 좀 더 명쾌하게 정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 상황에서 그런 논란이 주어졌을 때 문 후보 어제 표정을 보면 대답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꾸 끊읍시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그보다는 좀 더 결국 자신의 지지자도 결국은 온 국민을 함께하는 후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지자들의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해주면서 더불어서 본인의 입장을 잘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 왜냐하면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걸로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굉장히 성실하고 진지하다면 듣는 시청자나 유권자들은 저 후보가 정말 국민들께 진지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던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럴 때 후보의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는 국민들께 가는 완결성을 갖는 것인데 어제 자꾸 이것을 피하려는 자 끊어버립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 자꾸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 저는 그 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 있는 웃음 속에서 그동안에 살아온 인성도 결국 인권 변호사의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갖고 있던 넉넉함이 어제는 저 장면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저도 상당히 거기에서 아쉽게 그런 본 부분을 부분입니다. 좀 어필을 했다면
훨씬 더 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성실하고 진지하게 상대를 대해주는 자세를 볼 때 국민들은 그래요. 더 넉넉하고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품어주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텐데 저 부분이 조금 저는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후보들 간의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뭐 특히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박지원 대표를 내보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통령 되면 박지원 대통령은 그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박지원 씨 그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박지원 상황론이 나온 겁니다. 네. 저는 창업주입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예,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항상 한간에 나오고 있는 박지원 상황론 이 부분에 대한 그 명쾌한 또 해답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요.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계세요? 안찍박 네. 프레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쾌하게 질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국민의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또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드 배치에 관한 문제라든지 좀 강경한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측면과 과거 박지원 대표가 해왔던 이 햇볕 정책에 관한 대북 정책과는 기조가 좀 다른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달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상대 정당에 대해서 대신 박지원 대표를 빼야지 여기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유권자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 대통령 선거 관점에서는 지금은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를 할 시점이거든요. 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면서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졌던 것처럼 국민의당은 내가 창당을 한 사람인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뒤에서 좌지우지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대표의 대통령이 되고 나면 박지원 대표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줄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의당이 박지원 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박지원 대표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정책적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섀도우 캐비넷에서 박지원 대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도 있는 건데 이걸 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사드 배치 말씀하시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거든요. 아직까지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사실은 그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보듯이 어떤 대통령도 다 제왕적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지원 이 대표가 상황이 된다. 안찍박이라는 논리는 사실상 전체 상대 진영을 비하하게 한 프레임이거든요. 상대 진영의 프레임을 통해서 향후에 만일의 경우 국정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다양한 인원들이 참석해야 되고 이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의 작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정당과의 많은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정치 흐름을 가질 텐데 사실상 지금 어떤 역할을 한정해서 얘기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데 홍준표 후보나 또는 일부에서 그렇게 뭐 안찍박이라니 뭐 여러 가지 프레임 신조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리어 지금 아주 중요한 정책 논쟁 그리고 집권 이후에 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지나치게 안보관이라든가 과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상 후보들의 미래 비전,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나타날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런 과거형 프레임 씌우기나 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정치 행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입장을 계속 바꾼다는 얘기도 나왔고 네. 또 사드 배치 문제를 뭐 단정해놓고 가면 이후 그 집권했을 때 그때 뭐 미러 상황 보면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공방들이 사드 배치를 갖고 격론이 오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를 굳건하게 하자라는 입장이고 현재까지 국민의당의 당론으로는 얼마 전까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당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후보의 입장과 당의 입장에 대한 이 견해차를 물은 겁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어저께 대답했던 장면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거의 모든 정당이 후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당도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같이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 정도 상황 속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내용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중도 보수적인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그 표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의 이와 같은 발언과 행동이 특히나 국민의당의 많은 의원들과 같이 보이고 있는 행동들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표심을 잡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집권 이후 5년 동안 굳건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비전인 건지에 대해서 굳건하고 공고하게 밝힐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안철수 후보 어제 그 대북 송금 특검 문제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했다, 모호한 입장이었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아주 또 어떻게 보면 호남 민심 확보에 좀 악재가 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겠어요? 저는 큰 악재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남의 민심들이 생각하는 것이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이런 잘못된 관행들, 정경유착이라든가 과거적인 행태에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것. 이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정말 온 국민이 잘 사는 그런 미래 비전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북 송금 이 문제는 사실상 과거형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 이루어졌던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공이 있고 과가 있는 부분을 양측의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호남 지역에서 단순하게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사실은 제재와 또 대화 이런 것들이 서로 병행되면서 어떻게 북한을 바꾸내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한반도에서 평화를 일궈 나갈 것인가 이런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지 어제 약간 애매모호한 공과가 있었다는 그 표현으로 호남 민심이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호남 민심도 100% 어떤 뭐 이 진보 진영이라든가 또 보수 진영이 손을 내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잘못된 정치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권자들의 흐름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양측을 다 보고 누가 더 이 적임자로서 대한민국의 선장이 될 것인가를 원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호남 민심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호남 지역의 진보 진영에는 물론 부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전체 민심에서 안철수 후보가 큰 불리함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호남 지역 내에서도 민심이 좀 갈리게 될 것이라고 좀 예상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또 대선 주자 5인이 조세 정책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예. 뭐 법인세 감세, 증세 찬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유일하게 법인세 감세를 주장했죠. 그렇죠.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입장을 좀 피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와 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보에 대해서는 굳건한 보수적인 정책을 지향하지만 그럼에도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진보적인 정책을 좀 지향하는 바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부터 박근혜 정부와 마찰을 입었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다수의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안철수 후보가 됐든 문재인 후보가 됐든 기본적인 증세는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그 증세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에 대한 여부는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어느 정도 섬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들보다는 일단은 대한민국의 많은 유권자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복지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선 재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죠.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들이 오갔던 거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도 보셨겠지만 어제 특히 유승민 후보가 국민연금 이제 고갈될 거니까 이거 재원 마련 어떻게 하겠냐고 이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방을 주고받고 하다가 홍준표 후보가 기재부 국장들이 대화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런 전반적인 정책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냐. 대통령이 이 홍준표 후보 얘기처럼 그거는 기재부 국장이 하는 거고 대통령이 굳이 거기까지 나서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홍준표 후보의 입장인데요. 제가 그동안 관찰한 바로는 저는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 왜냐하면 지금 21세기 복지사회로 들어섰지만 이 세금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의 결정을 대통령이 정책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과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기재부에서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주로 부유층과 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그 민생이 어려워졌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의 결정을 과연 증세로 풀 것이냐 아니면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의 예산이 중점이 될 것이냐 이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의 움직임을 알고 있어야만 그렇죠. 이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저는 예를 들어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나온다면 그것은 기재부의 국장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큰 증세나 맥락에서의 어떤 그렇습니다. 방향성 그런 자체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식견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가져야 대통령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상당한 논쟁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지나치게 과거형 이 감세까지 얘기한 것은 예. 지금 시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과거 정부에 너무 틀에 매여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비판을 받을 만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다른 후보들도 정도의 차이에서 과연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 증세와 예산 그렇죠. 흐름들을 가져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거고요. 이후에 대통령이 되는 분이 이제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정책을 실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김 교수님도 첨언해 주시죠.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질문했던 공방 과정들은 국민들, 유권자, 시청자들이 보기에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명쾌하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더 내고 덜 받을 것이 더 내고 더 받을 것인지, 덜 내고 덜 받을 것인지. 하지만 덜 내면서 더 받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더 받겠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뼈아픈 질문들을 던졌는데 사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 조달 방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국민들 앞에 내세우는 것들이 이제 공약의 한 주요한 축인 거고 그걸 보고 유권자들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제 있었던 2차 토론회까지는 전체적으로 모든 정책 범위를 통할하는 토론이었는데 앞으로 선관위가 주최하는 3번의 토론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정책 공약들을 더 나눠서 더 깊이 있는 토론의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부족하게 답변했던 내용들은 더 보완해갖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들을 좀 설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후보 개인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집중 공격을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가 받았는데 현안마다 좀 입장이 모호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을 좀 하기보다는 그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잘해나갈 수 있다는 좀 약간 추상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1차 때 보였던 넉넉함에 비해서는 2차 때는 그런 좀 빛나는 부분이 좀 약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지층의 입장에서도 과연 변화를 줄 것이냐. 그런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진보 진영 그리고 현재 이 일당이 돼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는 그룹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 그룹의 변화는 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중도층이라든가 또는 20대나 30대에서는 절반이나 또는 3분의 1 정도의 유권자들이 지금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제의 토론회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검증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뭐 자녀 문제라든가 부인 문제 그리고 선거법 위반 문제 등등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지금 보이고 있는 다자 속의 양강 구도에서 큰 변화는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바지에 정말 나머지 토론과 또 유권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쪽으로 더욱더 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좀 일각에서는 이게 문재인 때리기 아니냐, 문재인 청문회냐 이런 말도 나올 만큼 너무 5명이 하는데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됐다. 질문 네. 숫자도 실제로 그렇고요. 네. 이 부분도 문제가 됐다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좀 개선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총량이 이제 9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당 9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주제에서 총 18분이 주어지는데 그 9분 동안 내가 질문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변하는 것도 9분을 그렇죠.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한 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만 질문하다 보니까 답변하면서 내 차례의 시간을 다 써버리고 나니 실제 내가 질문하고 싶어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룰 조정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후보들 간에 좀 조정이 필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어저께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말은 이제 스탠딩 토론인데 앞에 그 포디움이라고 할 수 있는 단상이 있기 때문에 스탠딩 토론의 그 묘미를 좀 살리기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스탠딩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비언어적인 요소들까지 다 보겠다는 겁니다. 제스처도 서 있는 그렇고요. 자세라든지 제스처라든지
한다든지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리고 공방의 과정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맥없이 끊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어제 토론이었던 많은 후보들이 이거 뭐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큰 차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후보들끼리 약속만 하면 이 포디움이라고 하는 단상도 좀 치우고 예. 약간 높은 의자를 놓고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토론의 방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토론이 많으니까 그런 좀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예. 두 번째 TV 토론, 스탠딩 토론을 마친 대선 주자들이 또 소감도 각기 다르게 내놨는데 뭐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고 나름 의미가 있었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응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들마다 느끼는 불편함도 있었을 거고 만족함도 있었을 겁니다. 1차 때보다는 2차가 상당히 깊이 있고 심층적으로 후보들의 민낯을 볼 수 있었다. 후보들이 과연 이 상황을 이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네거티브 일색으로 계속 가는 건지 어떤 프레임을 제시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토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과거 미국 작년 10월에 있었던 선거를 보면은 굉장히 이 스탠딩 두 후보 간의 다양한 토론이 오가고 거기서 굉장히 위협적인 트럼프 후보의 모습도 보이고 그렇죠. 다양한 몸짓이라든가 이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트럼프 후보는 직접 뭐 움직이면서까지 그 타운홀 미팅 같은 건 굉장히 또 더 보기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상당히 다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단은 과거 형식의 이미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일문일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후보를 상호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토론에서는 좀 더 후보들이 상대의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정말로 어떻게 국정을 잘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검증들을 서로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아, 저 후보가 믿고 맡길 만한 정말 대한민국의 지도자감이구나 이런 부분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는 이 양강이 돼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18번인가요? 안철수 후보에게 13번. 질문이 다 폭중되고 예. 어떤 후보는 한 번도 질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보다는 좀 더 그런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감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토론으로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